오늘 본강연을 진행해 주실 박규용 교수님은 전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및 AI융합교육연구수장을 역임하고 계시며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다문화교육, AI융합교육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 중이십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포스트 휴먼 시대란 무엇이며 미래사회 변화와 그에 따른 교육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약간 초등학생 고학년 우리 형아 누나들이 오는 줄 알았더니 아주 더 우리 꿈나무, 더 귀여운 꿈나무들이 와 있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 막내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미래의 과학 영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고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거고요.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포스트 휴먼 시대에서 미래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은 조금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머님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AI는 다 들어보셨죠? AI 다 알죠? AI 다 쓰고 있죠? 챗GPT가 등장해서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챗GPT에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뭐 질문도 해보고 이렇게 앞으로 점점 더 경험을 해보게 될 겁니다. 자, AI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는 점점 우리 인간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공존, 공생한다고 합니다.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교육적으로 학교 교육이든 또 여러분들의 성장하고 배우고 하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용어는 우리 어린이들이 잘 모르겠지만 휴먼은 알죠? 휴먼이 뭐예요? 사람. 오, 그래요. 사람이에요.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후라는 거죠. 사람 이후의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사람 중심,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 또 지구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앞으로는 사람 이후의 어떤 존재들이 등장해서 그런 존재들과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들어보셨죠? 예. 2016년에 독일의 월드 이코노미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된 개념인데요. 우리는 이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컴퓨터의 발달, 그리고 바이오, 그 다음에 뉴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AI가 사실은 그런 정신적인 사고 능력을 가장 잘 이행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고요. 뭐 인포메이션, 우리가 정보의 시대다,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산업혁명의 어떤 도구가 된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인간이 세계 속에서 오랫동안 진화해 왔습니다. 인류의 역사 혹은 뭐 지구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 예, 역시 과학연계는 다르네요. 45억 년, 43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라고 하는 어떤 생명체 역사는 뭐 한 2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45억 년에 지구가 이렇게 계속 변해 오다가 생명체가 2억 년 전에 등장하다가, 그리고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죠. 현생 인류. 오랜 전에 있었던 진화하는 과정이 있었던 옛날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유인원보다 아주 우리하고 가까운 그런 인류를 우리가 현생 인류라고 하는데, 또 현생 인류는 뭐 200만 년 전, 180만 년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런 인류가 지금까지 진화해 와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돼 온 거죠. 그랬을 때 이 인류의 진화는 사실은 인간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화해 왔을까요? 도구를
만들어서 그 도구를 개발해가지고 다른 존재들보다 더 나은 존재로 진화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인간은 도구를 통해 세계를 바꿔오고 세계는 자연의 힘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휴머니즘 차원에서 이해한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도구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뭐 이런 차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기술의 시대. 기술이 뭐예요? 예, 맞아요.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영어로는 테크놀로지, 우리말로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을 바꾸는 아주 기본적인 지식과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죠.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고 우리가 지금 기술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갖다가 AI, 컴퓨터 그리고 AI라고 하죠. 이 기술이 발전했는데 이 기술이 발전된 상황에서는 우리는 세상을 그냥 단순하게 도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은 앞으로 포스트 휴먼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도구의 가장 원시적인 도구가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도끼, 돌도끼, 손도끼 뭐 이런 거죠. 돌멩이를 깨가지고 그걸로 뭐 여러 가지 도구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원시적인 도구에서부터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많은 도구들 속에서 살고 있죠. 그렇죠? 우리 초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도구들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휴대폰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간단한 도구는 예를 들어서 종이를 자를 때 쓰는 가위, 뭔가 물건을 썰 때 쓰는 칼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도구죠. 그리고 머리를 묶을 때 쓰는 어떤 고무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구들이 훨씬 더 발달해서 기술적 도구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핸드폰 그 다음에 자동차도 도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이제는 없으면 살기가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음식하는 조리기구들, 그 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도구입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요 이런 도구들이 없이는 살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점점 인간이 바뀌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2개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차이점이 뭘까요? 네. 자연스럽게 얘기해 보세요. 사람이 중심에 있어서 사람이 세상을 주도하는 건데 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람과 자연이 영웅으로 같이 주는 와우. 우리 친구 너무 똑똑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다른 친구들은 대답을 맞았어요. 정말 정확하게 잘 얘기했어요. 왼쪽 그림은 사람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대장이다. 사람이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사람이 다른 동물, 식물들과 같이 동일하게 있죠. 이런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이 좋을까요? 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인본주의라고 했을 때는 왼쪽 그림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인본주의를 표현하는 거죠. 인간이 중심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앞으로 인간만이 세상의 중심이고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과 동물들이 되게 수평적인 그러니까 평등한 그런 존재라는 관념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인간이 동물일까요?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우리 식물은 아닌 것 같고 인간이 로봇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차이 나게 보지 말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포스트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다 인간이죠. 제가 인간일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로봇이 약간 인간 피부를 듣고 와가지고 저는 여기 연구실에 있고 제가 기계 로봇을 보내가지고 인간인 척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피부를 만져보면 알 수도 있겠고 질문을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보면 알 수도 있겠고 근데 점점 그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으로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머리에 탑재한 로봇이 나와가지고 인간처럼 그렇게 활동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전에는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 플라톤이라는
학자 아세요? 플라톤? 이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그죠? 이 사람이 교육에 대해서 뭐 인간은 우리가 이성이나 뭐 어떤 도덕성 이걸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교육의 대상이 오직 귀족만이었어요. 여러분 귀족이 어떤 사람들 아시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다음 귀족 아주 뭐 고귀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구별적 차별해서 대우를 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 훌륭한 플라톤이라는 학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노예나 일반인들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귀족만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성들만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누구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세계가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그런 약간 후진적인 국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너무 당연시 남자와 여자를 차별했어요.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 성인. 저는 성인이고 여러분들 여기 꼬마 친구들이라는 표현 좀 뭐하지만 우리 어린이들 있잖아요. 어린이들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필립 아리에스는 학자가 17세기 여러분 아시죠? 지금 몇 세기죠? 지금 21세기예요. 그러면 1세기가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100년. 17세기면 약 4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17세기 정도에야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전에 여러분과 같은 어린이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 미미하고 우리는 성인들은 존중받아야 되고 인격도 있고 이런 존재로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린이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17세기에 와서야 어린이들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하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칸트라는 학자도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이성이 모든 인종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백인들만 이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나누는 것도 사실 적절치 않지만 사람들이 피부 색깔이 다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피부가 하얗다라고 생각되는 유럽 예전에 유럽, 지금의 약간 북미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되게 지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더 발전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흑인들 같은 경우는 이성이 없다 혹은 이성을 개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철학자들도 그렇게 인종적인 차별 관념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기 루소론 학자도 있는데 이분은 이제 교육을 받아 인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우리가 휴머닌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동등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은 동등하게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차별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봤다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 다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뭘 배우세요? 민주주의 알죠? 그렇죠? 평등주의. 평등은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주의.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이렇게 억압하거나 잡아두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이렇게 잘못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잡아둘 수 없다는 거예요. 생태주의. 생태주의라는 개념은 뭘까요? 사람과 자연 만물들이 우리가 자연을 보존하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떤 관념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는 어떤 가치는 휴머니즘이라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 인간이 미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얘기가 사람을 그만큼 중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그런 예전에는 편견이 있었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과학의 영재니까 여기 나오는 제가 소개된 학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누굴까? 여러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데카르트라는 학자가 17세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몇백 년 전이죠. 수학자이자 자연과학자였는데 자연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 현상들은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정신 혹은 이것을 연구하는 인간의 이성 이런 것들은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이런 생각이 바로 인간이 이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의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성. 좀 어렵잖아요. 이성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뭐 우리가 책도 보고 글씨도 쓰고 여러분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배우잖아요. 이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전에는 보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아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한 100년 전만 해도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더 똑똑해. 여자는 그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더 부족해. 타고나서 그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작아. 백인들이 훨씬 더 똑똑해. 유전적으로 그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인간만이 가졌다. 이런 관념이에요.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너무 당연하게 지금까지 받아들여 왔는데 사실은 이런 생각도 점점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면 이성적 능력을 가졌다라고 다 생각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인간만이 이성적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아닐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누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인간 말고 또 어떤 존재가? AI. 그래요. 이게 핵심이에요. AI도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포스트 휴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AI가 계속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AI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인간만이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되게 오래된 옛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좀 넘어갈게요. 자, 인간과 동물의 관계성은 어떨까요? 아까 잠깐 우리 학생이 잘 대답을 했는데 이 피라미드 그림 잘 보셨죠? 네. 이거 뭐라고 하나요? 그래요. 자, 이쪽도 물어볼게요. 자, 너무 잘 알아서 우리 이쪽도 물어볼게요. 먹이사슬이에요. 너무 잘 알아요. 자, 보세요. 밑에 보면 우리가 미생물이나 우리가 하등동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동물들이 있고 위쪽으로 갈수록 고등생물, 고등동물 이런 존재들이 이렇게 있죠. 이게 먹이사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 그러니까 뭔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위쪽으로 갈수록 뭔가 중요하고, 예, 질문? 근데 맨 위에는 또 사람이 있는데 살짝 아래쪽에 왜 사람이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보세요. 위에는 사실은 뭘 그려둔 거냐면 남자를 그린 거고요. 밑에는 여자를 그린 겁니다. 잘 나타나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생각의 밑바탕에는 봐라 남자가 더 여성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먹이사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요것도 얘기하잖아요. 먹이사슬이 있고 이렇게 사자와 같은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사자 위에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 생각도 바꿔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이사슬을 우리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생태적 먹이사슬의 보다 정확한 그림입니다. 순환적이잖아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힘세고 똑똑한 사람이 위에 있고 그 사람이 밑에 힘이 약하고 약간 좀 생각이 좀 부족한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먹이사슬의 생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생태적 관점이라는 거는요. 모든 생물들이 다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미생물이나 이런 미생물들이 없어지면요. 여러분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수십조 개의 미생물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금방 사라지면요. 소화도 안 되고 금방 병에 걸리고 면역 아시죠? 면역력도 사라져가지고 정말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보세요. 진화해 온 오랜 과정 동안에 이 미생물들과 같이 성장해 온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사슬의 개념도 아까 같은 우리가 피라미드라고 해요. 피라미드 형태. 위에는 뭔가 중요하고 밑에는 여러 존재들이
것들이 별로 안 중요하고 이런 관념들은 이제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인간이 세계의 주인일까요? 예. 이제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바뀔 필요가 있어요. 자,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휴머니즘,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은 여러 존재들이에요. 같은 공동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래전부터 우리 철학자들, 자, 저 가운데 그림 또 우리 학생들 다, 우리 다른 학생 또 대답해 볼까요? 요 가운데 저기 있는 이렇게 팔짱 이렇게 팔을 운동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린, 어떤 뭐 과학자가,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인체 비례도입니다. 인체 비례도. 자, 저것도요,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창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도 약간 우리가 이제 좀 비판적으로 사고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래서 어렸을 적에 집에서 이렇게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저렇게 비례가 안 나와. 예? 요거는 어떻게 저렇게 비례가 딱 맞는 뭐 유럽인이 됐든 남미 사람이 됐든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은 비례가 맞을지 몰라도 세상에 있는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나 다양한 곳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례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당시에 저 학자들은 인체는 이렇게 비례가 균형이 있고 비례가 맞다라는 생각, 그런 믿음들이 되게 강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굳이 이제 저렇게 비례를 맞추자면 또 맞출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반드시 저렇게 인체가 이렇게 비례가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인간은 저런 존재이고, 자, 워너비라는 용어를 영어로 썼어요. 워너비가 뭐죠? 워너비. 뭐 누구의 워너비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되고 싶다. 그죠? 영어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되고 싶다. 인간이 가운데 있는 게 인간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거 누굴까요? 신이에요. 인간은 신이 되고 싶은데 누구는 안 되고 싶어요? 동물은 안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 되게 자연스럽게 해왔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동물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물하고는 야, 난 동물 되기 싫어. 동물도 너무 하등한 존재, 열등한 존재야. 우리는 동물보다 낫잖아. 그리고 자꾸 신하고 가까워지려고 해요. 여러분 신 보셨어요? 여러분 이제 종교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신은 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는 신은 자꾸 닮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동물,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개나 고양이 집에서 많이 키우잖아요. 이런 존재들은 자꾸 멀리 하려고 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관념이 뭐라고요? 이렇게 막 너무 억지로 생각하는 관념이 인본주의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이제는 조금 더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또 그래요. 우리가 남자 여자를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남자 여자 비교. 그랬을 때 남자 여자를 여기 차이가 나는 건 뭐 우리가 다 알죠. 경험 볼 수 있고. 그런데 그게 너무 이 차이를 크게 보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남자 여자는 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이게 근본적으로 너무너무 차이가 나서 남자의 특성은 어떻고 여자의 특성은 어떻고 이런 생각도 사실은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밑에 중간에 보면 남자는 뭔가 문명, 자동차를 만들고 기술을 만들고 뭔가 더 이성적이고 하는 존재다. 여자는 우리가 자연적 존재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봤을지 몰라도 저나 여러분 어머님들, 아빠, 엄마 이런 오래된 세대들은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남자는 이성이 강하고 여자는 자연성이 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렇게 자꾸 두 가지를 나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따라서 뭐를 나누냐면 인간과 사이보그 아시죠? 네. 사이보그 뭐 이런 거 약간 기계와 같은 로봇과 같은 이런 존재들이잖아요. 이렇게 자꾸 구별하는 그런 생각들이 바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는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포스트 휴머니즘은, 자, 앞으로 보죠. 자,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만이 너무 똑똑하고 잘났고 위대하고 동물과 너무 차이가 있고 이런 생각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등장하게 될 AI 이런 존재들이 또 인간과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게 서로 비슷한 특징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자, 우리가 이제 인간과 동물의 차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어떤 종류의 동물일까요? 그래, 오랑우탄. 오랑우탄 이제 구별을 가시죠? 우리가 침팬치, 오랑우탄, 고릴라 이 정도는 유인원들이라서 잘 구별을 할 겁니다. 자, 이 오랑우탄은 인간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 오랑우탄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면 제가 이거 가져오지 않았겠죠. 자, 이 기사가 뭐냐면 2019년에 난 기사입니다. 2019년에 뭐냐면 이 오랑우탄이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었던 오랑우탄입니다. 아르헨티나도 이렇게 밀림이나 정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인원, 원숭이 이런 존재들 많이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오랑우탄은 조금 더 뭐 똑똑하기도 하고 조금 더 인간하고 같이 살면서 인격체로 부여를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 대법원이 이 오랑우탄을 인간처럼 취급해야 된다. 인간의 권리를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잘,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5년 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유인원을 잘 보관하고 연구하는 그런 장소로 옮겼다는 기사예요. 자, 여기 있는 여성분은 오랑우탄이지만 인간으로 인정받은 존재입니다. 공식적으로 인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오랑우탄도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모든 좋아요. 질문. AI가 인격을 받았을 때 그때도 AI라고 부를 건데 왜 오랑우탄이 인격을 가지고 왜 사람이라고 불러요? 오, 그래요. AI도 인격을 갖게 되면 또 인정을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부를 거예요. 좀 기다려보세요. 아직 AI가 인간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약간 부르는 이름 차이가 다른 건데 그때는 약간 인간형 AI 이렇게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예,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뭐 좀 정리해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 맨 위쪽에 사람.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하나요? 학명. 우리가 생물학에서 학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물을 학자들 이름을 붙이는 이름이에요. 호모 사피엔스. 영어로 있지만 여러분이 아시죠? 호모 사피엔스예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호미니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랑우탄, 침팬지, 뭐예요? 고릴라 뭐 이런 존재들이 있죠. 그렇죠? 얘네들은 호미니디라고 하는데 뭐예요? 사람 과예요. 과. 종속과학 광문계 이런 것들을 배우셨죠? 거기서 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공식적으로 학자들이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런 정도의 사람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스마트하게 호모 사피엔스라는 게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뭐 똑똑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여기 우리 여러분 강아지도 많이 키우는 사람들 있죠. 집에서 애완견 혹은 뭐 반려견으로 키우죠. 여기는 개과예요. 개. 그다음에 밑에 사이보그 로봇이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는 다른 존재들이지만 이 존재들도 뭐라고? 휴먼빙이 뭐예요? 인간 존재라는 거. 인간 존재로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이게 너무 어려워서 제가 걱정이 되긴 한데 인간이라는 용어 자체는 여러분 다 호모사피엔스예요. 저도 호모사피엔스죠. 아까 제가 사실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로봇 아니고 사이보가 아니고 실제 사람 호모사피엔스예요. 생물학적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여기 다 호모사피엔스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여기서 이 중에서 인간이 아닌 사람을 골라라 해가지고 장애인이라든가 또 교육을 제대로 안 받는 사람은 인간 아니야. 저기 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차별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도 인간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얘기하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아까 인간은 누구와 같이 진화해 왔다 그랬죠? 인간이 도구, 특히 요즘에는 기술과 같이 진화해 왔어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현재까지 온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선조들이 도구들을 많이 개발하지 않고, 뭐, 불을 잘 피우지 않고, 뭐, 이렇게 직립보행 행하지 않았으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약간 유인원처럼 그렇게 걔네들 밑에서, 우리는 호모사피엔스 후손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선조들이 도구를 개발해서 다른 부족들보다 더 생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도구와 인간이 같이 진화해 온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공진화라고 하죠. 공 뭐예요? 공통이다. 이렇게 축구 발로 차는 공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초등학생 한자 많이 배워. 같이 진화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총도 도구예요. 근데 총 도구는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약간 폭력적인 도구죠. 별로 안 좋은 도구예요.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몸은 우리가 의족이라고 하죠. 우리가 다리가 다친 사람들에게 이거 인공적으로 다리를 만들어 주잖아요. 이 도구는 이렇게 나쁘게도 쓰일 수 있고 좋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자, 로봇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로봇계 많이 봐줬죠. 그리고 로봇 경찰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닌데 중국과 미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로봇계 경찰이 실제 다른 경찰들과 같이 공동 작전을 합니다. 왜 로봇계를 쓸까요? 네, 뭐, 예, 왜 얘기하세요? 일반 질문은 일단 코딩만 하면은 말을 좀 잘 알아듣고 적을 조금 더 쉽게 포박할 수 있어서. 오, 그래요. 그것도 맞고 또 맞아요. 또 왜 로봇계를 쓸까요? 예. 실제 걔는 생명인데 로봇은 생명이 없으니까. 그리고 교육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실제 걔는. 근데 로봇은 그냥 명령을 입력해서 예. 문제만 입히면. 오, 그래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 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로봇계는 생명이 없으니까 위험한 작전을 할 때 우리가 총 맞을 수도 있고 위험할 뭐 어디 사람을 구조하러 가면 거기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다칠 수 있잖아요. 우리 소방관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것을 대신해서 로봇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 훈련시킨 것보다 로봇계는 많이 만들고 금방 훈련시켜가지고 프로그램 코딩해가지고 금방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겠죠. 자, 그렇죠? 자, 그렇게 잘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 로봇계에다가 총을 달아가지고 이제 조금 더 위험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언제? 예를 들어 전쟁 났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두렵나요? 두렵지 않나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봇도 약간 생소하고 두려운데 저기다가 위에다가 총을 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총을 우리한테 막 쏠 것 같잖아요.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로봇이라고 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저기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좀 맹견이잖아요. 딱 봐도 무섭죠? 네, 질문 한번, 이런 질문 좀 안 좋은 질문이겠는데 로봇계가 나타나고 이쪽에 로봇계가 나타나고 이쪽에 저렇게 맹견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디로 도망갈까요? 여러분에게 기호에 따라서는 로봇이 친숙하다 하면 로봇 쪽으로 도망가고 나는 개가 친숙하다 하면 개 쪽으로 도망가겠죠? 뭐 그런 겁니다.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로봇을 두려워하든 동물을 두려워하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때요? 이것을 누가 나쁘게 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나쁘게 쓸까요? 뭐 저렇게 맹견을 갖다가 다른 사람 공격하려고 사람이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 뭐 전쟁을 일으키려고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를 나쁘게 볼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가 나쁘게 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이 우리가 약간 낯설고 두려워요. 그런데 인공지능 자체가 뭔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어떤 나쁜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잘못 쓰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쓰면 그게 두려운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구는 우리가 쓰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건 이제 이 정도 넘어갈게요. 자, 미래의 변화 양상.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게 여러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자, 미래 사는 어떻게 변할까요?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겁니다. 그 중에서 보세요. 여기 2015년, 2019년 약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주요 연구기관들에서 발표한 건데요. 이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저기 보시면 제조혁명 아까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해서 엄청나게 새로운 뭐 기계, 어떤 도구들 많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수명, 인간의 수명이 점점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변화가 있는데 자, 이 변화에서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입니다. 몇 년도라고 써 있나요? 예, 1900 몇 년도? 80년대 인구 밀도래요. 어디가 인구가 많을까요? 서울. 서울인데 이 속에 어떤 색깔에? 어느 색깔에 인구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한 빨간색. 초록색은 나무가 많겠죠. 자, 80년대도 이랬어요. 지금 현재 2022년, 2년 전, 3년 전에는 어때요? 별 차이가 없죠. 별 차이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죠? 여러분 별 차이가 없어요. 크게 차이가 나 보이나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빨간색에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요. 우리가 자연 속에 살 것 같지만 우리 TV에서 굉장히 유명한 TV 프로그램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 있죠? 자,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자연 속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살기 어렵습니다. 우린 이미 문명화된 존재예요. 자연 속에 살기 힘들어요.
자연 속에서 뭐 밀림 같은 데서 여러분 하루도 못 버틸걸요? 거기 모기도 있고 뭐 무슨 진해도 있고 막 무슨 동물들이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도심 속에 살 수밖에 없게끔 진화해 왔어요. 그리고 물론 자연 속에 사는 분들이 있죠. 그런 국가들 있죠. 그런 국가들은 약간 개발이 많이 안 된 그런 나라다.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연 속에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점점 더 우리는 도시에 살았지만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살고 있어요. 온라인. 여러분 온라인이 뭐예요? 인터넷이나 이런 메타버스나 이런 데서 점점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귀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할 일도 많고 근데 일할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인구 수는 점점 적다는 게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출산을 가장 많이 안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얼른 씩씩하게 자라서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머지않아 여기 몇 년도인가요? 40년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말했죠. 빨간색이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동네예요. 어디가 빨간가요? 서울 쪽 인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디가 빨간가요? 응? 어디가 빨간? 저기 중간 빨간데 어디 것 같아요? 여러분 대전 지역이에요. 그게 살짝 있는 게 세종이고 이게 인구학자들이 40년대에 돼도 약 15년 후에도 저기는 인구가 증가한다고 봤어요. 여기가 인구가 증가한대요. 다행이에요. 제가 딴 데 가서 이런 얘기를 못 하는데 대전에서는 여기 대부분 이 동네 분들이잖아요. 인구가 증가해요. 여기는 과학기술의 메카가 될 겁니다. 정말 나중에 10년 후에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됐는가 안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중심부가 되고 메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인구가 가장 많아져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인구가 줄어들어요. 거의 사람이 안 삽니다. 자, 그 인구가 이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업 이 방식이 바뀌었어요. 자, 보세요. 이거 언제 보냐면 농사 짓고 고기 잡고 공장 돌리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경험을 못했지만 저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들에서는 약간 이런 것들 경험을 했던 과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산업의 현장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공장, 그다음에 로봇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일하기도 싫어하고 일할 사람도 없고 모든 것들이 자동화, 로봇화 되어 갑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발전된 국가일수록 경제 발전된 국가일수록 이게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되는 국가에서는 여전히 공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서 일을 하지만 미래 사회는요.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 기반이 잘 될수록 이렇게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는 현상이 될 겁니다. 이건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서 많이 살고 있죠.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형님 누나들은 이렇게 디지털 세계에 되게 익숙해 있어요. 그렇죠? 메타버스를 아시죠? 가상현실. 여러분 게임 하시나요? 게임 해요. 내가 보니까 게임 우리 친구들이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게임 많이 하더라고. 근데 뭐 하는 건 괜찮은데 메타버스 활동하는 게 모든 게임 메타버스 활동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중독도 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다른 일들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은 약간 머리를 식힐 때 그다음에 약간 창의성이 필요할 때 이런 게 약간씩 조금씩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 그림 보세요. 우리가 포스트 휴먼 시대가 어떻게 펼쳐진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인반적 시대에서는 되게 자연 속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뭐 같으세요? 응? 광섬, 강섬유. 또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인터넷 통신. 이게 그림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또 둘 다 맞아요. 또 뭐가 보입니까? 세계 지도 보이죠? 세계 지도 안 보여요? 세계 지도 보이잖아요. 이 지도는 여러분 세계는 땅이 있고 바다가 있잖아요. 그 땅과 바다의 경계에서 우리가 실제 자연 세계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여기 있는 세계는 여기 페이스북으로 사람들이 소통하는 그 선을 그으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실제 세계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타버스 인터넷 통신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미국 가보셨어요? 남미 가보셨어요? 남극 가보셨어요? 거기 가보긴 쉽지 않아요. 또 기회가 되면 꼭 가보세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가지 않고도 저기 있는 사람들과 실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뭐 메타버스 가상현실에서 경험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학교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여러분, 학교는 어떻게 변할까요? 잘 안 변해요. 문제는. 자,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학교는 잘 안 변해요. 보세요. 인공지능이 등장하니까 자, 미래 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법 전문가들. 그 다음에 여기 카이스트도 미래 인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도시도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 다음에 미래 사회 설명서. 그리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렇게 계속 미리미리 대응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는 잘 안 변해요. 왜 그럴까요? 학교가 가장 보수적이라고 해요. 보수적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왜 학교가 조심스럽게 잘 안 변할까요? 이유는 있긴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어떤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경험하게 되면 아이가 뭘 배워야 될지 갈팡질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배우긴 해요. 그런데 원래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기 한자 혹시 읽을 수 있는 학생? 와, 그래요. 100. 100년. 100년. 응. 지. 백년지대. 그렇지. 백년지대 계는 계획. 100년 동안의 계획이라는 게 뭐가? 교육은 미리 100년을 앞서 보고 100년 후에 어떤 인재가 우리나라에 필요할지 그걸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현재 학교 교실이에요. 학교 교실.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많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의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학교 모습이 저렇게 되나요? 그래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 좋아 보여요. 여기 보수적인 학생입니다. 좋아 보여. 다른 건 아닙니다. 자, 이 다음 그림 보세요. 자, 이거 언제 그림일까요? 이것도 보세요. 2020년대 현재 그림이에요. 여러분 다 똑같은 동시대의 그림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전통적인 수업 방식이에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하고 그냥 종이책을 보는 방식이죠. 근데 이 방식은 뭐예요? 이렇게 수업하는 학교도 많이 있어요. 어때요? 이 태블릿이나 노트북 가지고 수업을 하잖아요. PPT 이런 걸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수업이 훌륭한 수업일까요? 좋은 수업일까요? 제가 학교에서 여러분 선생님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교육학과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선생님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뭐 선생님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게 좋은 모습이야. 이게 아름다운 학생의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어떻어요? 저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잖아요. 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수업도 좋지만 앞으로 이런 수업이 더 많아질 것이다. 뭘 해요? 여기 노트북, 태블릿, 그다음에 AI, 디지털 교과서 뭐 이런 것들이 점점 필요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기 보면 오른쪽 밑에 옛날 종이 교과서가 있어요. 여러분 종이 교과서를 지금 하고 있죠? 앞으로 이제 점점 디지털 교과서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필기도 디지털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은 너무 학생들이 글씨도 안 배우고 책도 안 읽고 하게 될까 봐 약간 걱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경험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옛날처럼 하는 방식이 좋은 방식이고 디지털 교과서 컴퓨터에 노출되는 건 안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초등학생들 MZ세대라고 부르지. MZ세대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또 그렇게 많이 들어봐서. 어떤 세대예요? 약간 약간 옛날 스타일보다는 조금 약간 제일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요. 또 MZ세대 들어온 학생? MZ세대. 아마 여러분도 아마 MZ세대 포함될 거예요. 밀레니엄 Z세대라고 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어른들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스마트폰 많이 보고 컴퓨터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엄마 아빠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자꾸 저도 우리 막내가 1학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끔씩 뭐 할 때 정보를 찾아볼 때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하면 얘가 자꾸 뺏어가지고 계속 뭐 이런 거 보려고 그래. 그럼 저는 안 보여줘요. 저도 그래요, 사실.
그렇죠? 근데 조심스럽게 노출되려고 하긴 해요. 왜냐면 얘가 너무 스마트폰 가지고 하면 막 이상한 것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 근데 MZ세대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하면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게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어지고 계획이 없어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어머님들 여기 어머님 많이 계신데 아이가 너무 미디어에 노출되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런 생각을 해요. 아,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경쟁력 있으려나, 또 사랑고시 제대로 하려나, 뭐 좋은 대학을 가려나, 좋은 직장을 가려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죠. 그렇죠? 이게 어른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통적인 인재관이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인재관. 그렇죠? 앞으로는 어때요? 뉴미디어, 이렇게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미디어라고, 새로운 미디어라고 하죠. 새로운 매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디지털 시대고 그다음에 멀티모달리티라는 거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뭘 가지고 공부를 하나요? 글씨를 읽어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글씨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씨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정보가 글씨를 읽는 것만 가지고 오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보면 아까 우리 선생님이 강연할 때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실제로 이 건전지 모노폴라 건전지가 돌아가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걸 볼 때 학습하는 거하고 그냥 글씨로만 학습하는 거 어떻게 효과적입니까? 당연히 실제로 시청각적으로 보면서 학습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되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기기들은 그렇게 학습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획하시면 되겠고 그런 것들을 수많은 활동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뉴미디어 앞으로 뉴미디어가 시대가 될 텐데 여러분들 요건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어쨌든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혹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리터러시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이 중요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점점 센시티비티 감각성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 교과서가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 기존에는 교과서들은 거의 문자로 돼 있고 기껏해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모든 지식의 원래 형태는 문자나 그림이 아니고 실제 동영상이나 실제 사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제 모든 것들을 코끼리를 만들어 볼 수 없기 때문에 코끼리 동영상이나 뭐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센시티비티, 감각성을 강조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학습의 순서도 이렇게 순서대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의 순서잖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우는 것만이 학습이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미래학교 예상도 어떨까요? 미래학교 예상도. 자, 여러분 이거 챗GPT한테 물어보면 이런 거 금방 그려주잖아요. 이 학교 좋아 보이세요? 좋아 보이세요? 저도 좋아 보여요. 굉장히 멋져 보여요. 개인용 PC가 있고 제 안에서 게임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 접속해서 여러 가지 소통도 다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학습, 학교 교실이 바뀌면 걱정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른들은. 여러분 그 어른들 걱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걱정도 필요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미래 트렌드라는 겁니다. 자, 걱정을 하면 그럼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이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프리카 어느 부족 미안하지만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학기술과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국가에서는 학교 교육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이게 미래가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새롭게 학교의 환경을 바꾸는 것을 하고 있고요. 저기서 중심적인 것은 바로 디지털, 인터넷 혹은 온라인 학습의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미래에서는요 있잖아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학교 다니는 그 전공들이 있어요. 전공들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미래 지식이 중요한 지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약간 인문사회계에서 연구하는 학자지만 점점 미래에 여러분들 그래서 과학영재라고 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들 다 알고 미래를 대비하시는 거예요. 미래에는 있잖아요. 저렇게 보세요. 그 노란색 박스 외에 있는 쪽에서는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많은 직장과 직업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인문사회계 직장이나 지식들은 점점 축소돼요.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미래 점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미래학자들이 다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과학적 지식 중요하고 물론 이제 인문학적인 지식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문화적 지식들이 창의성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조금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좀 넘어갈게요. 자, AI가 자 질문 던집니다. AI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AI는 아까 그랬잖아요. 인간이 이성을 가져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게 오랫동안 믿어왔어요. 그러면 AI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 인공지능을 25년 전부터 공부했는데 여기 얘기하세요. AI는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인간이 거기 코딩 있는 대로만 네. 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제가 25년 전에 인공지능 공부할 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뭐가 나왔죠?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학생 얘기가. 근데 지금의 대부분의 이 과학기술자나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인공지능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쪽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인간처럼. 혹은 인간의 이상으로 스마트해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약간 여러분 이게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도 이게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컴퓨터가 1970년대에 등장했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학습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컴퓨터 등장 아시죠? 그 다음에 요 20세기 AI 등장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수많은 대학에서 전공들이 있습니다. 여기 1, 2, 3, 4번. 여기 순서 보시죠? 1번, 2번, 3번, 4번으로 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얘기하면 1번은 순수한 인간들이 살던 시대예요. 그때는 이런 이론들이 필요했어요. 대학에서 이런 전공들이 필요했습니다. 순수한 인간들이,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필요했죠. 두 번째, 어때요? 컴퓨터가 등장하고 나면부터는 인간이 컴퓨터를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상태예요. 이미 우리가 이 세 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인간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AI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인간을 흉내내고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어떤 미래가 온다고요? AI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AI가 여러분의 일자리를 대신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것도 있고 그래요.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일을 해야 돼요. 생각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AI가 점점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간이 AI 대신에 일을 하는 것을 인간이 똑똑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AI가 점점 똑똑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일을 안 하면 우리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AI가 똑똑해져도 인간의 일자리를 잘 뺏지 않도록 인간도 일할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해야 되고 정치인들도 해야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자, AI가 인공지능이 지금 계속 컴퓨터가 로봇이 스마트해지잖아요. 스마트 똑똑해지잖아요. 얘는 나보다 똑똑하지 않아. 인간보다 똑똑하지 않아. 그래서 내 일자리를 차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얘는 금방 똑똑해집니다. 훨씬 똑똑해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내 일자리를 차지하면 저는 어디 가서 강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 나도 강연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 가족들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I가 인간을 그냥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 없게끔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AI가 창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사회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요.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쭉 변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사회냐면요. 보세요. 디지털 사회, 네트워크 사회라는 거 아시죠? 인터넷 연결돼 있고 이동통신. 다 우리가 유비쿼터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뭘 들고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일을 다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 사회.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줘요. 우리 일들. 스케줄 관리라든가 업무를 많이 보조해주는 그런 사회죠. 그 다음에 플랫폼 사회. 플랫폼 사회라는 개념 좀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글 아시죠? 구글,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 소통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끔 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벗어나면 살기가 어려워져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에서 자연이 있는 그런 데서 사람들이 왜 안 사는지 아세요? 거기는 공기도 좋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너무너무 상쾌해요. 차도 안 막히고. 근데 왜 거기서 못 살까요? 거기서 살면요 병원 가기도 힘들고 장 보기도 힘들고
앞으로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데 쿠팡에서 배달이 안 오면 살기가 힘든 사회예요. 그렇죠? 학교 가기도 힘들고 학원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 사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앞으로 이제 약간 인터넷처럼 가상공간, 가상현실 아시죠? 그런 데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초연결 사회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려면 우리가 이제 책만 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메타버스나 이렇게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실제로 실천해 보잖아요. 여러분 남극 가보셨어요? 남극? 안 가봤잖아요. 가본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남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남극 가려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1,000만 원 이상 들어요. 비행기 값이. 그런데 메타버스가 있고 시뮬레이션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남극을 가상현실 속에서 탐험하면서 만지면서 거기 북극곰과 대화하면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직접 가보면 좋겠지만 근데 남극 가면은 감기 걸리고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앞으로는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요건 쭉 넘어가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들 이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자 교육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과학의 영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과학의 영재가 되니까. 자, 보세요. 예.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AI도 뭐예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동물과 AI가 같이 인간처럼 생각하고 전략도 짜고 또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 뉴스입니다. 그죠? AI가 우리를 속일 수 있대요. 그렇게 잘 감독해야 돼요. AI가 스마트하다는 겁니다. 똑똑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명령만 따르는 존재가 아니게 점점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I도 사고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과학 영재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노벨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라고요? 자연과학의 메카가 될 거예요. 대전은. 제가 딴 데 가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여기 대전에 왔으니까. 여러분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누가 탔는지 아세요? 지금 인공지능의 기초 이론을 만든 여기 불주만 그다음 허필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약 40년 전에 이론화시킨 과학자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그렇죠? 물리학도 AI를 기반으로 AI를 통해서 연구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연구한 기초를 마련한 사람들이 물리학상을 딴 겁니다. 자, 노벨 화학상 작년에 알파폴드가 탔어요. 알파폴드. 여러분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가 뭐예요? 바둑. 바둑이라고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약 10여 년 전에 보여줬어요. 여러분 바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멘탈 게임인데 예전에는 인공지능 절대 인간을 못 이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랑 바둑 대결했나요? 알파고하고 누구랑? 이세돌라고 했는데 몇 대 몇으로? 4대 1로 이세돌 구단이 졌죠. 그렇죠? 단 한 번 이겼습니다. 자, 이게 인간의 위대한 승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 한 번이라도 이겼기 때문에. 자, 그 이후에는 인간 바둑 기사들, 세계 챔피언들이 인공지능 바둑을 단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 기술을 통해서 노벨 화학상, 누가 어떻게 받은 거예요? 여기 노벨 화학상을 받으려면요. 단백질 입자들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꼬여있는데 저걸 다 화학자들이 일일이 풀어가면서 해독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야지만이 저 단백질이 꼬인 거에 따라서 암도 치료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연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여기 재료정보학에서도 지놈이라고 해서 딥마인드, 그렇죠? 아까 이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에서 이 수많은 원소들을 어떻게 조합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모든 과학 분야에서 그렇죠? 이런 우리가 탄소 나노튜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에 의존해서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 연구자들이 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인간은 굉장히 창의적인 일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결과가 나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인공지능한테 맡기면 돼요. 그래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명을 창조하는 거 이렇게 염기서열 연구하는 것도 서로 이게 유전자 염기서열을 새롭게 가위로 나누고 다시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전자 변형하는 거잖아요. 이 유전자 변형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실험하고 실습하고 한다는 겁니다. 자, 기상예측 모든 것들 동물과 소통하는 거. 자, 동물과 소통하는 거 이제
그게 금방 나올 거예요. 지금 이미 시판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가 뭔가 울음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그 미세한 신호들을 우리가 알아보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인공지능이 듣고 무슨 소리인지를 이렇게 해독해내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모든 과학적 연구에서 최첨단 연구들은 일수록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앞으로 여기 과학 꿈나무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잘 참여하시고 여기 훌륭한 선생님들, 과학자 선생님도 계시고 잘 듣고 또 실전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실천도 해보고 선생님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AI의 잠재력을 잘 생각하고 너무나 믿으면 안 돼요. 너무 믿으면 안 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미래 꿈나무가 되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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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보다가 나왔는데 예. 남성이 여성과 LGBT로 나눴다고 했는데 LGBT가 혹시 뭔가요? 그거 봤어요? 네. 와, LGBT. LGBT는 우리가 동성애를 가진 사람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약간 나는 남자긴 한데 여자의 성향을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LGBT라고 해요. 예. 예, 그런 것도, 예. 또. 아까 알파고가 이세돌을 4대1로 이겼는데 알파고 제로가 그게 스스로 바둑 룰을 훔쳤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와우, 예, 맞아요. 좀, 여러분이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제가 차분하게 많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알파고가 16년 나와가지고, 여기 구글의 딥마인드, 구글의 자회사, 영국에 있는 딥마인드라는 회사에 자금을 대줘가지고, 거기서 인공지능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에 도전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인간의 능력에서 최고봉이 이 바둑의 기술인데, 그래서 알파고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알파고가 실제로 해보니까 인간의 챔피언 바둑 구단 이세돌을 실제로 해보니까 4대1로 이겼죠. 겨우 4판에선가 한번 처음으로 이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이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자, 알파고하고 이 알파 제로하고의 차이점은 알파고는 기존의 인간 바둑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실제로 바둑을 둔 기보라고 하죠. 그 기보들이 있어요. 기보들을 얘가 일일이 학습을 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수십만 장의 기보. 그러니까 기보를 학습한다는 것은 이 한 판에서 바둑 기사들이 어떻게 둬서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수십만, 수백만 번 그 결과를 학습을 한 거예요. 아, 바둑에서 이기려면 이런 방식으로 바둑을 두면 이길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해서 이긴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봤더니 실제로 인간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방식으로 뭔가 인공지능을 더 훈련시키고 개발하면 좋겠구나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이제 알파고가 아니라 알파 제로. 제로는 뭐예요? 제로 0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0부터. 그러면 아예 바둑의 그냥 기본 룰, 바둑의 기본 룰은 뭐예요? 하나씩 번갈아면서 두면서 이 집을 만드는 것이 아주 가장 기본 룰이잖아요. 그런 룰만 하고 나중에 많이 둬가지고 이 바둑판이 꽉 찼을 때 가장 집이 많은 사람이 승리한다. 이 아주 기본적인 규칙이겠죠. 이 규칙만을 학습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요. 학습시키기 쉽지 않겠죠. 룰을 학습시키고 그거를 개발한 사람들은 뭐예요? 저기 가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며칠 만에 계속 학습하면서 계속 학습한다는 뭐냐면 그 룰을 통해서 가상의 인공지능하고 계속 바둑을 시범을 해보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기고 하는 것들을 인공지능 어때요? 잠을 잡니까 안 잡니까? 잠을 안 자잖아요. 수백만 번 학습하면서 알파 제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 알파 제로가 이제 다시 그 이후에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중국도 바둑 기사들 훌륭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분들 다시 도전을 했어요. 그렇죠? 아까 뭐라 그랬었죠?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못 이겼어요. 인간이 거의 이긴 적이 없어요. 이기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파고든 알파 제로든
바둑이 어떻게 되는다고 어떻게 해야 이긴지를 학습했기 때문에 인간은 있잖아요. 그렇게 학습하고 뭔가 하는데 엄청난 수십 년의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바둑은 한번 그것을 엄청난 이 계산 능력으로 학습한 다음부터서는 사실 그거를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는 알파 제로는 룰만 가르쳤는데 혼자 학습해가지고 나중에 바둑은 이렇게 거구나 라고 알았고 그 다음에 다른 중국 챔피언들이 도전했을 때 전부 다 얘를 이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둑한 기록을 학습하는 거하고 바둑한 룰만 가르치는 거하고 지금 인공지능의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 컴퓨터 공학 하시는 우리 박사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있잖아요. 아까 우리 학생이 잘 대답을 했어요. 예전에는 인공지능한테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얘한테 설계를 해요. 너는 어떤 목표로 어떻게 작동하고 이런 명령을 수행해서 계산해 라고 명령을 줍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목표만 줍니다. 목표만. 너가 예를 들어서 아까 알파폴드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파폴드라고 하는 거죠. 화학자들의 이 단백질을 단백질 엄청나게 복잡하게 접혀 있는데 이걸 갖다가 풀어나가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면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가 효과가 있는지 여러 번 접어봐. 그 단백질을만 접어보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머릿속으로 가상 속으로. 그렇게 했을 때 목표만 주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아주 기본 룰만 주고 얘가 계속 잠도 안 자고 수백, 수천, 수억, 수조 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지금은 일일이 명령하지 않아도 AI가 혼자 알아서 연산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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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일단 두 가지이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너무 AI 의존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AI에 의존을 하게 되면 뭐 지금의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질문을 제대로 해야 이 AI에 대해서 정확도가 나오고 결국 그 챗GPT에서 프롬프트가 나올 때 이 프롬프트에 대한 정확성 자체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오차를 이게 오차인지 아닌지도 구별할 줄 모르는 형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교육해줘야 하는 역할들은 무엇일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 어린 아이들이 뭐 챗GPT나 AI가 엄청 유명하다, 그러니까 더 좋다, 많이 교육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국영수가 기본이 되어야만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뭐 자녀분이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결국 실질적으로 자녀분들한테 뭐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느 비중으로 좀 교육을 이렇게 시켜줘야 좀 더 자녀분들이 성인이 될 때 좀 더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아마 이건 이제 우리 초등학생한테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으니까. 근데 이런 질문들은 제가 이제 대중 강연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강연을 할 때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잖아요. 이제 인공지능이 뭔가 자기 스스로 개발해 나가고 지금 자율성도 있고 능동성도 있고 에이전시를 갖고 뭔가 작업을 해 나가고 또 AI가 어떤 작업을 주면 얘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다른 생성 인공지능을 불러와 가지고 각각 역할 분담을 시키면서 해나가는 그런 툴도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당연히 AI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그 오류를 범한다 안 범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셀프 체크하는, 스스로 이제 교정하는 그런 툴들이나 그런 알고리즘도 많이 개발돼 가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든지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어떤 연산하고 결과를 내놨을 때 이게 오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이. 그런데 그 기준이 우리가 인간사회나 어떤 인간의 기준 혹은 인간의 뭐 합리성을 놓고 기준을 잡으면 얘가 못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류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인간적 관점으로 놓으면 당연히 얘는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그런 기준이 없다면 얘는 마음대로 연산하고 마음대로 자아가 생기고 이성이 생기고 막 마음대로 스마트해져 가지고 막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오류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죠. 우리가 공존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막 나가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고 그게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류는 중간중간에 뭐 프로그래머나 아니면은 우리가 빅테크 이런 기업들이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장인이 갖춰져야 되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테크놀로지에서 거버넌스 우리가 뭔가 거버넌스라는 용어 아시죠? 우리가 뭔가 감독하고 어떤 잘 다스리고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은 약간 사회적인 차원에서 대비책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컴퓨터 공학자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오류는 이건 진짜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문제라서 오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오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창의성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의 진화에서도 돌연변이가 진화의 원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뭔가 오류를 내는 것은 하나의 돌연변이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이다. 근데 그게 우리가 현재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인간이 당분간 기준이어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또 두 번째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교육학자로서 되게 이제 크게 보아서 이 문제를 대답을 하는 것과 아주 그냥 좀 좁게 혹은 단기적으로 봐서 대답하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되게 이제 크게 봐서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고, 이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학습하고 배우는데 중요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현대 문명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성적 능력이 앞으로 AI가 더 스마트해지면서 AI가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인간과 AI 역할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를 이제 고민했었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은 계속 똑똑해질 겁니다.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AI가 막 발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제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거고, 짧은 차원에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미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막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그 공부의 목적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아이들이 미래에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되는 시대가 앞으로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선생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정말 그런 옛날 방식대로 공부해가지고 나름대로 대학도 가고 직업도 갖고 한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 것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 좀 먼 얘기고, 당장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교육의 관점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뭐 유튜브 이런 것들에 너무 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도 특히 이제 점점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패턴들이 짧아지잖아요. 유튜브도 뭐 10분, 20분도 안 보고 그다음에 셔츠 보면서 뭐 1분, 2분 그거 그렇게 계속 보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는 훈련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되게 감각적이고 이런 우리가 선정적인 그런 데이터에만 그런 자료에만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어른도 그래요. 애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점점 이런 기술적 환경에 조심스럽게 좀 보수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려보고, 그런데 이제 이 전체적인 트렌드에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전통적인 그 학습 능력을 가지는 학생들이 미래에 반드시 중요한 성과를 거두리라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창의성도 보고, 그 다음에 너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제가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 학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결국은 뭐 법관이나 의사나 이런 게 목표인데 그분들이 좋은 창의력 있게 일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목표에 도달한 아이들도 그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공부하고 해서 근데 실제로 가서는 사회에 기여를 못하고 이런 인재들을 만드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AI 시대에서 너무 이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잘 보고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메타버스를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자연적인 상호작용, 자연적으로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점차, 그런데 예전에 그런 룰에 얽매이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답변이 길어졌네요. 네, 예. 우리 선생님이 충분히 몰라서 질문한 건 아닌데, 예. 또 다른 우리 AI 교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의 교육 제도를 계속 받아들여서 따라가고 있는데 그 AI 교과서가
제가 알기로는 그 외국에서 도입 먼저 시도했던 나라들이 다 실패해서 다시 이전으로 다 돌아가고 예. 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재밌게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우려가 많잖아요. 예, 예, 예. 그래도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AI 교과서가 바로 도입되는 게 맞다고. 예. 그러니까 이 질문도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는 이제 큰 그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실패를 했더라도 지금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그 전 세계의 어떤 그 교육이나 사회의 흐름을 보면, 되게 모범이 될 만한 국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테크놀로지나 기술 과학적인 측면에서 유럽의 국가들이, 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유럽 국가들이 첨단 과학이나 기술이 앞서 나가는 국가들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야 공부하고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러면 미국이 기껏해 이제 미국이나 또 AI가 발달한 중국이나 이런 몇몇 나라들 외에는 그나마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에 들 정도의 어떤 과학적이나 이런 쪽에서 앞서 나가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다른 선진국들에서 실패했다고 했을 때 그 선진국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과학기술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첨단 기술들이 앞서 나간 나라가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뒤쳐져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주 같은 나라도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를 들어도 우리가 핀란드 이런 사례를 들지 않아요? 그 별로 발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전통적인 교육의 가치를 약간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에 따라서 약간 시도했다가 그런데 그 사회에서는 그래도 전통적인 교육적 방법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포기한 것 같고, 그런데 그것도 존중합니다. 전통적 교육의 방식을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것도, 또 이제 저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미래에 반드시 혹은 바람직한 교육의 방식이 될 것이냐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나라는 많은 문제가 있었죠. 너무 급격하게 시도를 했고요. 모두 준비도 안 돼 있고, 학생들이 준비 안 돼 있고, 선생님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어떤 정권에서 밀어붙이기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까 100년 대계를 한 것처럼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 시도 차원에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했지만 이 지금 쭉 얘기하는 게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자,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요한데,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이나 이 어떤 이 선견 지명을 갖고 있는 학자들은 지금 현재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핵심이에요.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냐면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제적 위기는 사회적 문제지만 그런 것들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쌓이는 가운데 이게 인본주의 가치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에 대해서 미래학자들이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 80, 90%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이 등장한 겁니다. 중요성이 등장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마지막 페이지 때 그런 게 나오는데, 기술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다는 관점이 나오는 겁니다. 기술 아니면. 기술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나마 기술을 잘 활용하면 희망이 보인다. 이게 포스트 휴머니즘의 기본적인 관념입니다. 만약 기술이 없다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순수하게 정치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노력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방안,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구 안에 80억이 있고요. 80억을 복지나 보건이나 이런 건강, 기후의 이런 환경에서 사람답게 살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술의 도움 없이 가능할까요? 기술 도움 없이 생산을 늘리고 분배를 잘 해가지고 지금 굶어 죽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 문제 해결할 거예요? 80억을 유지하면서? 불가능합니다. 제가 누가 봐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기술이 생산량도 늘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후 위기 있잖아요. 기후 위기를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데 기후 위기에 벗어나서 뭔가 예를 들면 도움형 형태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면 그나마 인간의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연환경을 100년, 200년 사이에 우리가 거의 황폐화시켰는데 이거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수천 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지구 80억 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80억 명을 해서 10억 명, 20명을 줄이든지 비인간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논의를 쭉 따라가 보시면 결국은 지구 현재의 굉장히 위기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도움을 잘 받아야 돼. AI로 대표된 기술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기술을 소수가 잡고 하면은 이게 80억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기술이, 복지적인 기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딱히 뭐 기술을 좋아하지 않고 저도 인문사회과학자지만 이런 트렌드를 벗어날 뭔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뭔가 이걸 좀 더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른 질문들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상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고요. 나머지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끝나고서 교수님께 개별적으로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멘트 한마디 해주시면. 아니 제가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너무 이렇게 아버님들 아이들 저도 여기를 데려올 걸 그렇게 했어요. 우리 막내를 아무튼 우리 아이들 정말 아이들이 미래고요. 여기 모인 아이들은 정말 과학영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여기가 뭐라고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입니다. 대전에서. 그래서 잘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과학자가 돼가지고 의사가 안 돼도 돼요. 좋은 과학자가 돼가지고 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기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